주차요원 주제에 감히 이사회까지 기어올라와? 장도연이 조롱하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임원들도 비웃음을 터뜨렸죠. 10년 전 이 남자는 제 외할아버지를 속이고 회사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을 거리로 내몰았어요. 네. 주차요원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당신들 차나 세우며 살았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땀으로 젖어들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10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걸 되찾으러 왔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 처절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차장에서 하루 12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임원들이 오가는 그 아래층, 지하 2층 주차장. 어두운 형광등 아래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정해진 자리에 차를 세우는 일이 제 일상입니다. 엔진 소리와 타이어 마찰음, 그리고 배기가스 냄새. 이곳에서의 시간은 늘 똑같은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게 낯선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 대양전자 본사 빌딩은 한때 저희 집안의 것이었습니다. 외조부께서 맨손으로 일으켜 세운 회사였죠. 어린 시절 저는 이 로비를 뛰어다니며 놀았고 외조부 사무실에서 과자를 먹곤 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 회사가, 이 건물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몰락과 동시에 저는 신분을 감췄습니다. 아버지의 성 대신 어머니의 성을 따라 호적을 옮겼고 최건우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제가 누구였는지 모릅니다. 그저 성실한 주차요원 최건우. 그게 지금의 저입니다. 오전 9시 출근 시간대는 늘 바쁩니다. 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저는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키를 받아들고 운전석에 앉아 정해진 위치로 차를 이동시킵니다. 벤츠, BMW, 제네시스. 한 대당 억대를 호가하는 차들이지만 제게는 그저 처리해야 할 업무일 뿐입니다. 수고하세요. 간혹 정중하게 인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답례하죠. 그들은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내일이면 잊어버릴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저 역시 그들의 얼굴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로비 쪽에서 소란스러운 기척이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소리였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과 로비를 연결하는 계단 입구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봤습니다. 장도연. 회색 수트를 입은 남자가 로비 중앙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마치 이곳의 주인처럼 걸어갔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금 이곳의 주인이었습니다. 10년 전 대양전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손을 내민 사람, 외조부를 속여 경영권을 넘겨받은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 장도연, 그가 바로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저는 계단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고 그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도 그대로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성공 가도를 달렸겠죠. 반면 저는 이곳 지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순간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절 본 걸까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갔을 뿐이죠.
그에게 저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주차요원 최건우는 그저 배경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지만 저는 그걸 눌러 담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를 세우고 키를 정리하고 다음 차량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장도연과의 재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정된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0년간 지켜온 침묵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지하에서, 이 어둠 속에서 저는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그 준비가 빛을 보게 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장도연 대표가 회사에 나타난 뒤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흘 후 인사 발령 공고가 붙었습니다. 재단 기부금 회계 검토를 이유로 일부 직원들이 정리해고 대상에 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로비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불안한 표정으로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회사 전체에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얼굴은 어두웠고 점심시간 식당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침묵했습니다. 해고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근무한 고참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역시 불안했습니다. 주차요원이라는 직책은 회사 조직도 최하단에 위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쉽게 잘릴 수 있는 자리였죠. 계약직 신분이었고 대체 인력은 언제든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제 이름 석자, 최건우라는 이름이 혹시라도 누군가의 눈에 띄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건우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회사 아이디 카드를 목에 걸고 있었고 인사팀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인사팀 사람이 주차요원을 직접 찾아온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해고 통보를 하러 온 건 아닐까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인사팀 오유진 대리예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선 좀 그러니까 잠깐 밖으로 나가요. 유진 대리는 주차장 출구 쪽으로 걸어갔고 저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건물 뒤편 작은 공터,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러 오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재킷깃을 여몄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유진 대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건우 씨, 누군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감췄습니다. 최대한 담담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반응했습니다. 저를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인사팀 내부 자료에 당신 이름이 올라왔어요. 신원 제조의 대상자 명단에요. 유진 대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통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르는 리스트거든요.
근데 당신은 아무 문제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당신 이름이 거기 올라갔는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유진 대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녀는 고민하는 듯 입술을 깨물었고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지시한 거예요. 당신 신원을 다시 확인하라고요. 이유는 안 알려줬어요. 그냥 조용히 처리하라는 지시만 내려왔죠.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저를 조사하는 걸까요? 장도연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10년 동안 조심스럽게 숨어 지냈는데 왜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제 이름이 떠오른 걸까요? 왜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진 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느낌이 이상했어요. 당신이 평범한 주차요원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저 그냥 주차 담당하는 사람인데요. 맞아요. 서류상으론 그래요. 근데 사람을 오래 보다 보면 알게 돼요. 당신 눈빛이 달라요. 평범한 사람 눈이 아니에요. 유진 대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마주봤습니다. 조심하세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장도연 대표가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고는 시작일 뿐이에요. 유진 대리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요? 고맙습니다. 조심할게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유진 대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건물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 오래된 서류들이 담긴 봉투가 있었습니다. 외조부의 유언장, 회사 지분 관련 문서, 그리고 장도현과의 계약서 사본. 10년 동안 간직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펼쳐 확인했습니다. 복수의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할 때였습니다. 장도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유진 대리의 경고는 제게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정리하고 키를 관리하고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유진 대리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답례했습니다.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 묘한 신뢰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오유진. 그녀와의 인연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제게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그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복도에선 또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장도연 대표가 곧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할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저 역시 마음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짜 이유를, 진짜 목적을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걸요. 주말 저는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10년 전 몰락 이후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요양원 2층 작은 방,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늘 똑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힘은 없었습니다. 건우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는 여전히 제 얼굴을 또렷하게 알아보셨습니다. 기억은 가끔 흐려지셨지만 저만큼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잘 지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회사 일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양전자 건물 지하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장도연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도 모르셨습니다. 알려드릴 수 없었습니다. 건우야, 서랍 좀 열어봐라. 거기 내 외할아버지 물건들이 있어.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방 한쪽 작은 서랍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목재 서랍장이었고 언제나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내 핸드백 안에 있어. 가져가거라. 이젠 내가 볼 때가 됐어. 어머니의 목소리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열어 작은 열쇠를 꺼냈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대양전자 창립 당시 작성된 주주명부가 나왔습니다. 외조부의 이름 그리고 몇몇 창업 멤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분 비율이 맞지 않았습니다. 외조부가 보유한 지분이 60%로 기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70%였다고 들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약정서였습니다. 외조부와 몇몇 초기 투자자들 간의 비밀 약정서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회사가 안정화되면 일부 지분을 되사겠다는 약속이었고 그 지분은 명예 신탁 형태로 보관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서류가 진짜라면 누락된 10%의 지분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분의 소유권은 여전히 우리 가문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장도연이 경영권을 가져갔다 해도 이 지분을 알지 못했다면 완전한 장악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회사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요원이라는 신분은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고 건물 어디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지하 창고, 문서 보관실, 심지어 임원층 복도까지 저는 눈과 귀를 열고 회사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도연의 움직임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비상장 계열사를 여러 개 설립했고 대양전자의 자산을 그쪽으로 이전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업 다각화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자산을 빼돌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몇몇 고위 임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재무이사, 전략기획실장, 그리고 법무팀장까지 그들은 장도연의 계획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았겠죠.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 중 문서 보관실에 들어가 계열사 설립 서류를 복사했고 재무팀 프린터기에 남아있던 출력물도 챙겼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저는 유진 대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구석 자리에 앉았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진 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를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찾은 거예요. 대양전자에 숨겨진 지분 관련 서류예요. 유진 대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큰일인데요. 진짜예요.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저는 장도연이 설립한 계열사 서류와 자산 이전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유진 대리는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도연 대표가 회사 자산을 빼돌리고 있어요.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횡령에 가까워요. 제 말에 유진 대리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건우 씨, 당신 정체가 뭐예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해도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숨길 필요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대양전자 창립자의 외손자예요. 본명은 최건우가 아니에요. 10년 전 가문이 몰락하면서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유진 대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진 대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이 일에 개입한다는 건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장도연과 맞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바로 잡아야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당신 가문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 전체의 문제예요. 장도연 대표가 이러다간 대양전자를 망가뜨릴 거예요.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였던 싸움에 동료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유진 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숨겨진 지분의 실체를 확인해야 해요. 명의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빌려둔 지분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인사팀 자료로는 한계가 있어요. 법무팀이나 재무팀 접근이 필요할 텐데. 유진 대리가 고민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조심해야 해요. 장도연 대표는 생각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유진 대리의 경고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장도연은 10년 전 우리 가문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수단과 방법을 저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유진 대리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유진 대리와의 만남 이후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장도연과 맞서기 위해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회사 내부의 협조자가 필요했습니다. 유진 대리는 인사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경영 핵심 정보는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민지후 경영기획팀 사원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직원으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던 중 그가 다가왔습니다. 최건우 씨 맞죠? 그의 목소리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주차장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건우 씨, 요즘 이상한 일 하고 계시죠? 민지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문서 보관실 CCTV에 당신 찍혔어요. 밤 11시 주차 요원이 왜 거기 있었죠? 그의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CCTV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냥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뭘 찾고 있는지 대충 알아요. 민지우는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왜 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민지우는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요. 회사가 곤란해질 수 있어요. 회사를 걱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도연 대표를 걱정하시는 건가요? 제 반문에 민지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걱정합니다. 장도연 대표가 하는 일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민지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럼 왜 저를 의심하시는 거죠? 당신 정체를 모르니까요. 당신이 누군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잖아요. 민지우는 진지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를 믿어야 할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 창립자의 외손자입니다. 민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외조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에 제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엔 대양전자 사옥이 보였습니다. 민지우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사진을 돌려줬습니다. 왜 여태 숨어 계셨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대답에 민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도연 대표를 막으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민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고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좋아요. 돕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당신이 성공하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해야 해요. 직원들을 지켜야 합니다. 민지우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날부터 민지우는 저에게 경영기획팀 내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장도연의 계열사 설립 내역, 자산 이전 계획, 그리고 이사회 명단까지 귀중한 정보들이었습니다. 민지우는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줬습니다. 이사회에 빈자리가 하나 있어요. 전임 사회이사가 사퇴했거든요.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필요해요. 누구를 생각하고 계시죠? 김태준 변호사님. 기업 법무 전문가세요. 예전에 대양전자 고문 변호사셨대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김태준, 외조부와 가까웠던 분이었습니다. 몰락 이후 연락이 끊겼지만 아마 저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김태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작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우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얼마 만이냐? 10년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저는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줬습니다. 김태준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도연을 막으려는 거지? 네.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태준 변호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외할아버지께 빚이 있어. 돕겠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사람이 더 필요했습니다. 외할머니 이정숙 여사였습니다. 저는 외할머니가 계신 경기도 근교의 작은 주택을 찾아갔습니다. 10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핀 국화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고 외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분을 많이 늙게 만들었습니다. 흰 머리가 늘었고 허리도 굽으셨습니다. 건우야. 외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입니다. 저는 외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외할머니는 제 등을 두드리셨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양전자를 되찾겠다는 이야기, 장도연을 막겠다는 이야기. 외할머니는 조용히 제 말을 들으셨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셔야 합니다.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지분과 위임장이 필요해요. 외할머니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여셨습니다. 건우야, 이건 위험한 일이야. 장도연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내 외할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결국 모든 걸 잃으셨어.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외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이제 가족의 싸움이 아닙니다. 회사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외할머니는 제 눈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다려라. 외할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잠시 후 오래된 서류 봉투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먼지가 쌓인 봉투였습니다. 이게 내 외할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위임장이랑 지분 증서가 들어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외조부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위임장에는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외할머니의 당부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차장에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최건우가 아닌 이건우로 돌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숨겨왔던 정체를 드러내고 정면으로 맞설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유진 대리와 민지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가 아닌 김태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도연과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도연이 제 정체를 알게 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아침 회사 사내 메신저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 게시판이었지만 작성자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주차요원 최건우의 진짜 정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몰락한 재벌가 출신이며 회사를 되찾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잠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요원이 회사를 구하겠다고? 허황된 복수극이네. 웃기는 드라마도 아니고. 조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게시판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장도연의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정체를 알아냈고 이제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주요 언론사에 기사가 떴습니다.
대양전자 주차요원 횡령 및 사기 혐의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제가 회사 기밀 문서를 불법으로 빼돌렸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었지만 언론은 이미 제 이름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 대리였습니다. 최건우 씨, 지금 어디세요? 당장 만나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저는 회사 뒷문으로 빠져나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공원 벤치에 유진 대리가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장도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사회 일부가 그의 편에 섰어요. 유진 대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움직여야 해요. 제 말에 유진 대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활용할 거예요. 장도연의 비리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유진 대리는 다음 날 내부 고발 문건을 회사 감사실에 제출했습니다. 장도연의 자산 빼돌리기, 계열사를 통한 불법 거래, 그리고 고위 임원들과의 유착관계까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출된 문건이었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지후도 움직였습니다. 그는 익명으로 장도연의 배임 자료를 외부 감사기관에 넘겼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에도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회사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장도연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부 불순 세력이 회사를 혼란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경영진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장도연은 여유를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며칠 후 금융감독원의 특별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회사 곳곳에서 자료가 압수됐고 임원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복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저를 평범한 주차요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주차요원이래. 진짜 재벌 후손이었대. 어떻게 될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결과였습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건우야, 이사회 임시회의가 열려. 내가 참석해야 해. 제가요? 외할머니의 위임장이 효력을 발휘했어. 넌 이제 주주야. 이사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어.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사회는 일주일 후로 예정됐습니다. 저는 그날까지 준비했습니다. 유진 대리, 민지후, 김태준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짰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점점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논조도 바뀌었습니다. 장도연의 비리 의혹을 다루는 기사가 늘어났고 회사 내부에서도 그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일부 이사들은 입장을 바꿨고 장도연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이사회에서 장도연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걸 결판내야 했습니다. 주차장 지하에서 보낸 10년의 시간이 이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저는 10년 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주차요원 유니폼을 벗고 검은색 수트를 입은 모습,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유진 대리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 대리도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5층, 이사회 회의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회의실 앞에는 경비가 서 있었고 우리를 확인한 뒤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은 넓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었고 이사들이 양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명 남짓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맨 끝 장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10년 전 외조부를 설득하던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건우 씨입니다. 대양전자 창립자고 이태성 회장의 외손자이자 주주 이정숙 여사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장도연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위임장을 확인하시죠. 김태준 변호사가 서류를 배포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위임장이었습니다. 이사들은 서류를 확인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건우 씨, 자리에 앉으시죠. 김태준 변호사의 말에 저는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유진 대리는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과거 주주명부 약정서, 그리고 최근 금융감독원 감사 자료였습니다. 장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건우 씨. 오랜만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장도연 대표님도 반갑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도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무슨 일로 오신 건지 궁금하네요. 주차요원으로 계시던 분이. 그의 말에 일부 이사들이 웃었습니다. 조롱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바로잡기 위해 왔습니다. 바로잡는다? 무엇을요? 대표님께서 저지른 불법 행위들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제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장도연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충분합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장도연이 설립한 비상장 계열사 목록, 자산 이전 내역, 그리고 불법 거래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사들은 서류를 집어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금융감독원에도 제출됐습니다. 현재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장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봤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회의실엔 긴장감만이 맴돌았습니다. 증거 하나로 바뀔 것 같나? 장도연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죠. 더 있습니다. 저는 유진 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외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정숙입니다. 대양전자 창립자고 이태성의 아내입니다.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은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외손자 이건우가 참석했을 겁니다. 그는 저의 위임을 받아 이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외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제 외손자입니다. 10년 전 우리는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장도연은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장도연 대표는 지난 10년간 회사 자산을 빼돌렸고 직원들을 희생시켰으며 이 회사를 사유화했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사들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까? 네.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거들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장도연 대표의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될 예정입니다. 장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웃기는 일이군요. 10년 동안 주차장에 숨어 있던 사람이 이제 와서 회사를 구하겠다고요? 숨어 있던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대답에 장도연은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싸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힘들 겁니다. 장도연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고 남은 이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장도연 대표의 직무정지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서류를 배포했습니다. 이사들은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찬반 토론이 오갔고 결국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결과는 7대 3이었습니다. 장도연의 직무정지가 가결됐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유진 대리를 바라봤습니다. 해냈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장도연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반격을 준비할 것이고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이사회 표결 이후 일주일 회사는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도연은 직무정지 명령을 받았고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특별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산 유용, 배임 횡령, 혐의는 명확했습니다. 장도연이 설립한 비상장 계열사들은 모두 불법적인 자산 이전 통로였고 수백억 원대의 회사 자산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장도연을 소환했습니다. 뉴스에서 그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두운 양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10년 전 외조부를 설득하며 여유롭게 미소 짓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를 완수했다는 후련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허탈함도 밀려왔습니다. 10년을 준비했던 순간이 이렇게 담담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장도연의 몰락은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의 절차에 따라 무너져 내렸을 뿐이었습니다. 회사 내부도 요동쳤습니다. 장도연을 따르던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습니다. 재무이사, 전략기획실장, 법무팀장까지 그들은 수사선상에 오르기 전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일부는 해외로 출국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임시 이사회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제가 정식 이사로 참석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지분과 어머니의 지분을 합쳐 저는 대양전자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30%에 가까운 지분이었습니다. 이사들은 저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더 이상 주차요원 최건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우, 대양전자의 대주주였습니다. 이건우 이사님, 의견 말씀해 주시죠. 김태준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사내 구조조정을 중단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발언이었습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장도연 전 대표가 추진했던 정리해고 계획은 전면 철회합니다. 해고 대상이었던 직원들은 모두 복직시키겠습니다. 하지만 회사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한 이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빼돌려진 자산을 회수하면 재정 문제는 해결됩니다. 직원들은 회사의 자산입니다. 함부로 자를 수 없습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유진 대리가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우 이사님, 그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호칭이 바뀐 게 어색했습니다. 오 실장님, 공식 석상 아닐 땐 편하게 지내요. 그래도 이젠 이사님이시잖아요. 유진 대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 씨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고맙습니다. 회사를 지켜주셔서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진 대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경영기획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민지우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왔습니다. 장도연이 빼돌린 자산 목록과 회수 가능 금액, 그리고 향후 경영 전략 제안서였습니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자료였습니다. 저는 민지우를 만나러 갔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민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외조부께서 처음 회사를 세우셨을 때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러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리해고 대상이었던 직원들이 복직했고 사내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은 저에게 인사했고 식당에서는 감사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일하던 그곳이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차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었고 주차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사님, 한 주차 요원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답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주차장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이곳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회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계약서, 보고서, 승인 문서들. 새로운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위치가 됐습니다. 직원들을, 회사를, 그리고 외조부께서 남기신 유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10년 전 이 자리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외조부의 마음이 이랬을까요?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외할머니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건우야. 네, 할머니. 뉴스 봤어. 잘했구나.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내 외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곧 찾아뵐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빼돌린 자산을 회수해야 했고, 새로운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 대리와 민지우가 있었고 김태준 변호사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저를 믿어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회사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10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건우로서, 대양전자의 대주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회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장도연의 잔재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싸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이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대양전자 사옥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 건물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외조부의 꿈이, 어머니의 눈물이, 그리고 저의 10년이 담긴 그곳. 이제 저는 그곳을 지킬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대양전자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장도연이 빼돌렸던 자산 대부분을 회수했고 불필요한 계열사들은 정리했습니다. 회사는 다시 본업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실적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차요원으로 살았던 10년의 시간, 그 시간이 제게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들과 나눴던 인사, 그리고 그곳에서 보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배웠고 겸손함을 익혔으며 무엇보다 진짜 회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전 직원 조회를 열었습니다. 대강당에 1000여 명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이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저를 기억하실 겁니다. 주차요원 최건우로요.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겐 부끄러운 과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여러분을 알게 됐고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청중석을 둘러봤습니다. 회사를 만드는 건 화려한 직함이나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매일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입니다. 그걸 잊지 않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회가 끝난 후 저는 임원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유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달 감사실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인사팀 대리에서 감사실장까지 이례적인 승진이었지만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능력과 헌신을 모두가 인정했으니까요. 축하합니다, 감사실장님.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직도 어색해요. 이사님, 저도요. 그냥 유진 씨라고 부를게요. 그럼 저도 건우 씨라고 부를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1년 전 지하 주차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가 건넸던 경고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지후도 들어왔습니다. 그는 전략기획팀 팀장으로 발탁됐습니다. 30대 초반의 팀장, 회사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민지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고 신중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김태준 변호사도 사회이사로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향후 경영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신규 사업 진출, 연구개발 투자 확대, 그리고 직원 복지 개선안까지.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회사는 이제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민지우가 보고했습니다. 실적 그래프는 상승 곡선을 그렸고 주가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해선 안 됩니다. 유진이 덧붙였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투명 경영을 지속해야 합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빗줄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외조부께서 이 자리에 섰을 때도 이런 기분이셨을까요?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감.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뵈러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표정도 밝아지셨고 말씀도 또렷해지셨습니다. 건우야, 잘하고 있구나.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내 외할아버지가 보시면 좋아하실 거야.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곧 더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아니야. 여기가 좋아. 그냥 내가 가끔 와주면 돼.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내일 있을 주주총회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쳐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다음 날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주주들 앞에서 저는 한 해의 경영 성과를 보고했고 향후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박수가 이어졌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저는 단상에 홀로 남았습니다. 객석은 텅 비었고 조명만이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주차장에서 출발한 한 남자의 여정이 회사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출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유진과 민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제 말에 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지만 함께라면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모든 걸 잃었을 때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다시 올라오는 시간,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가 보였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외할아버지 지켜드릴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